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통해서 외계 행성을 찾았다고 치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배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가. 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인데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거를 그냥 과학적 용어로 그냥 용어 자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기, 세 번째는 자기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생명 가능지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나타내는 별 주위의 거리 범위를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별 주변에 일정한 거리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 행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행성이 이렇게 아이고 실수 이렇게 돌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H2O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H2O라고 하면 기체일 때는 수증기죠. 수증기, 이거 기체. 액체일 때는 물이라고 불러요. 물. 이거 액체. 그리고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하죠. 얼음. 고체. 그래서 이 별 주변에 H2O가 있다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어떤 상태로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선생님 그려보면 이 별 근처에는 온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온도가 비교적 높겠죠. 그러니까 H2O가 있다고 해도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별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별 주변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별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어느 정도 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H2O가 이제는 기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있게 돼요. 액체. 자, 그리고 별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너무 많이. 해봅시다. 별로부터 여기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자, 여기는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체 상태로 있겠죠. 고체. 자, 이때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거든. 다시 말해서 별로부터 이렇게 그냥 계속 할게요. 별로부터 이만큼 범위. 별로부터 별로부터 이만큼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범위. 그러면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때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를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요. 생명 가능지대. 다시 정의로 돌아오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나타내는 별 주위의 거리 범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걸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H2O더라도 적당한 온도가 돼야만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수 있죠. 액체 상태의 물. 자, 두 번째로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며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 세 번째,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있으면 기체 상태의 물,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으면 고체 상태의 물. 세 번째 거는 방금 했었죠. 안쪽에 있으니까 기체로 있는 거고 바깥에 있으니까 고체로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중심으로부터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아이고, 밑에 여기 있죠? 이 왼쪽 그림. 자, 왼쪽 그림 가지고 여러분 해볼 겁니다. X축이 별의 질량이고 여기가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별로부터 거리. 자, 이때 별의 질량이 작은 것도 있을 거고 큰 것도 있을 거고 더 큰 것도 있을 거죠. 자, 별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해보니까 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근처에 형성되고 이 폭이 좁아요. 근데 별의 질량이 좀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가 좀 멀리 형성되고 이 폭도 넓어집니다. 더 커지면 더 멀리 형성되고 폭도 역시 더 멀어지겠죠.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인데 아까는 분명히 여기 적당한 온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온도가 중요해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질량이 중요해 보이네. 자,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별 있죠. 이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주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주계열성과 관련된 물리량 공식이 있었어요. 주계열성의 질량은 온도와 비례하고 광도와 비례하고 수명과 반비례하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질량과 온도와 강도는 비례하고 수명은 반비례해야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별의 질량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별의 질량이 크다는 말은 별의 온도가 크다는 말이고 온도가 크다는 말은 별의 광도가 크다는 거죠. 자, 광도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내보낼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별의 질량이 작은 것보다 별의 질량이 큰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별의 질량이 작으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가까이밖에 못 보내고 이 생명 가능지대가 근처에밖에 형성이 안 됐는데 별의 질량이 크면 멀리까지 에너지를 많이 보낼 수 있고 여기까지가 그 적절한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기본적으로 생명 가능지대가 멀리 형성되고 그 폭도 넓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커지고 폭이 넓어지고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도 더 멀어진다. 더 멀리 형성되고 그 폭도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연결시키면 중심별의 질량이란 말은 곧 온도 그리고 광도랑도 같은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더 좋겠죠.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 자,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어떤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확률이 더 넓어지겠죠. 왜냐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행성. 행성이 여러분 5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위에도 똑같은 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별의 질량만 달라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간 별의 개수는 각각 어떻게 다를까? 질량이 가장 작은 애들은 이거 하나,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작은 애들은 이거 하나 들어갔고요. 질량이 중간인 애들은 이거 하나 들어갔고 이거 지금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얘는 지금 거의 3개가 들어갔죠. 거의 3개가. 그래서 질량이 크면 별의 질량이 크면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질량이 큰 별이 가지는 생명 가능지대에서 광도가 크기 때문에 중심별에서 멀리 형성되고 폭도 넓어진다. 그래서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밑에 볼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하여 지날 만큼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이거 별의 질량이 크면 광도도 크고 온도도 크고 광도도 큰 대신에 수명이 짧아요. 이 중심별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여기 있는 행성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 별이 빨리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생명체가 살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겠죠. 생명체가 출현해서 진화해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별의 질량이 작으면 좋을까? 작으면 중심별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질량이 작은 별이 가지는 생명 가능지대. 광도가 작기 때문에 중심별 가까이에 형성되고 폭도 좁아진다. 훨씬 더 가깝죠. 여기는 이렇게 먼데 여기는 가깝죠. 가까이 형성되고 폭도 좁아진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폭은 좁아지지만 이 안에 행성 하나쯤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성이 오랫동안 살면, 중심별이 오랫동안 살면 행성에 있는 생명체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얘도 역시 그 확률이 낮다. 왜 낮은지 볼게요. 중심별의 중력 때문에 행성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져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다는 말은 동주기 자전이라는 말로 써요. 동주기 자전.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별의 질량이 작으면 어떨까? 중심별 질량. 자, 중심별 질량이 작으면 일단은 별의 수명은 길어요. 그러면 행성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성 내의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하다.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 여러분 볼게요. 질량이 너무 작으면 여기에 별이 있고 행성이 근처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생명 가능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행성을 말해요. 지금 이 행성은 아무 행성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있는 행성을 말해요. 자, 얘들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이 별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행성에 미치는 별의 중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복잡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저 나와 있는 대로만 할게. 자, 행성에 이렇게 깃발을 여러분 별 쪽으로 꽂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행성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자전도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만큼 지났냐면 공전을 90도만큼 했어요. 공전 1만큼. 다시 말해서 행성이 이제는 여기 와 있어야겠죠. 행성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자, 그때 별의 중력이 너무 강하면 이 공전하는 주기 스스로 뺑뺑 도는 자전 주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전이 지금 90도 돌았죠. 공전이 90도. 그때 이 자전도 역시 90도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깃발이 분명히 이 왼쪽으로 꽂혀 있었죠. 근데 공전을 90도 도는 만큼 얘도 역시 90도 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성이 이 두 번째 위치에 오면 깃발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얘가 이 공전을 90도 한 만큼 이 깃발도 90도만큼 돌아줘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됐죠? 시간이 더 지났어요. 별이 여기 있겠죠. 자, 그때는 지금 완전 행성이 180도 공전을 했고, 그때 이 깃발도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 있었지만 180도 자전을 했기 때문에 깃발이 지금 깃발이 이쪽으로 돼 있어야겠죠. 이렇게 돼 있고 깃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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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선생님 잘못했네. 깃발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다시. 별의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로 갔어요. 세 번째로 가면 공전을 180도 했기 때문에 깃발도 180도 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또 별 입장에선 이 깃발이 보여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지금 방향도 같고, 도는 그 주기도 같아요. 이걸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볼게요. 여기 하나 더, 이거 밑에다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행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있고, 여기 행성 이렇게 있죠. 자, 지금 깃발 꽂은 쪽이 계속 별을 향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이 계속 별 쪽에 향해 있겠죠. 자,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별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계속 낮이고요. 반대쪽은 지금 별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밤이 돼요. 낮과 밤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쪽은 계속 낮이고 한쪽은 계속 밤이죠. 자, 이러면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하겠죠. 생명체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낮 쪽에 있으면 너무 뜨겁고 밤 쪽에 있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하다. 그래서 여기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도 낮과 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여러분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이 그림도 중요해요. 이 그림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해. 사실 미안. 여기 생명 가능지대 정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질량이 큰 경우와 질량이 작은 경우, 질량이 너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도 역시 중요합니다. 미안, 다 공부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액체 상태의 물, 두 번째는 대기입니다. 대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별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되고요. 적절한 온실 효과로 행성의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강한 자외선 여러분, 우리 지구 입장에서 누가 막아줍니까? 오존층이 막아주죠. 대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외선을 막아줄 대기가 있어줘야 생명체가 살기 좋아요. 두 번째는 온실 효과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우리 온실 효과 통합과학 시간에 했었죠. 온실 효과. 지구온난화가 나쁜 거고요.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는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온도로 행성의 온도를 좀 올려줘요. 대기가 원래 없으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태양빛을 받은 그대로 그냥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이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자기장 있죠.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을 차단해준다. 이거는 입자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직접적으로 딱 맞으면 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거나 하여튼 안 좋아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막아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지구 자기장이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지구 자기장 그림은 보통 우리 통합과학 시간 했죠. 이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이 있고, 이 그림 여러분 기억나요? 이 그림. 그래서 뭐 태양으로부터 태양풍 입자가 와도 뭐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얘가 팅마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흡수해서 뭐 한 번씩 오로라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렇게 하죠. 어쨌든 생명체한테 오지 않도록 얘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게 세 가지.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